예, 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재료역학 6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벌써 6주차네요. 우리 총 15주 수업 중에서 2주는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총 13주 수업이고 13주 수업 중에서 5주가 이제 끝났습니다. 6주차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6주차부터는 2단원이죠. 우리 재료역학의 2단원에 있는 내용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2단원에 있는 내용은 뭐 actual loaded members 이렇게 써 있습니다. actually는 축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축방향. 그래서 축방향으로 loaded니까 하중을 받는 그러한 물체들.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번 단원의 내용이 되실 거예요. 아마 지금 강의 노트는 렉처 6이랑 렉처 7까지 제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렉처 7이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렉처 7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렉처 6랑 렉처 7, 8까지 해서 2단원 내용이 되시게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끝나면은 중간 시험을 보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는 그러면은 2학 뭐죠? 5월달 뭐 그 정도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여튼 그건 그렇고요. 액션 로디드 멤버라는 거는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축방향 하중. 축방향 하중을 받는 그러한 물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기둥이라든가 기둥 말고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죠. 예, 트러스라든가 정력하시면서 트러스 같은 것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한 가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축방향으로만 하중을 받잖아.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이 물체의 중심축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만 이렇게 힘을 받든 아니면은 반대로 힘을 받든 이렇게 인장이든 압축이든 그 힘만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 단원에서는 인장 혹은 압축 두 가지만 나누게 돼요. 인장 아니면은 압축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만 나누게 되기 때문에 뭐만 고려를 하면 돼? 노멀 스트레스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시그마 노멀 스트레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쉬어 스트레스 안 나와요. 노멀 스트레스만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그래서 요거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단에서는 노멀 스트레스만 나온다. 그러니까 쉬어 스트레스가 물론 다음 단원이 이제 토션 단원인데 토션에서는 또 반대로 쉬어만 나옵니다. 쉬어 스트레스만 나오고 노멀 스트레스는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는 일단 수직 응력만 말대로 노멀 스트레스니까 수직 응력만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단 축방향 하중에 의해서 변형률이 아니라 변형량입니다. 변형이 된 양이에요. 변형량은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되는 변형량을 계산하실 거고요. 이따 나오겠지만 EA분의 PL이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변형량을 계산하는 그러한 얘기가 쭉 나오시게 될 거고요. 저 공식은 아마 뭐 외우실 일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외워주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거고요. 아마 오늘의 핵심일 겁니다. 제일 어렵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텝만 잘 따라가면 되긴 하는데요. 불균일 하중을 받는 그러한 물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예쁘게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자, 이 물체가 뭐 여기서 그냥 예쁘게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잡아당겼어요. 힘 F로.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변형량은 EA분의 PL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공식 자주 쓰니까 이 단어에서는 이 공식 자주 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물체가 그렇게 힘을 받지 않고요. 이렇게 힘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F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F 같고 또 F 같고 그 다음에 반대로 F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힘이 작용할 수 있어요. 물론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은 0이 돼야 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F2 닷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 닷 마이너스 F 이퀄 0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변형이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의 변형량이랑 이 부분의 변형량이랑 이 부분의 변형량이 각각 다릅니다. 델타 1, 델타 2, 델타 3예요. 토탈 변형량은 뭐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인장일 수도 있고 압축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불균일 하중에서의 길이 변형량 계산하는 거. 불균일 하중에서의 길이 변화량을 계산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거가 아마 오늘 수업에서의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내용이.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7주차, 8주차에서는 이제 부정정보 해석하면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요. 그나마 오늘 할 내용은 조금 그나마 좀 쉬운 편이긴 합니다. 자, 이 부분만 좀 잘 새겨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두 가지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예, 이제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인장하고 압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인장하고 압축 하중만 받는 그러한 부재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노멀 스트레스만 이것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요. 트러스 구조물이죠. 이러한 트러스 구조물은 전단 하중 받지 않습니다. 압축 하중만 받아요. 트러스 구조물 같은 압축 하중만 받는 거.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자동차 엔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엔진에 커넥팅 로드를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엔진에 뭐 크랭크샤프트 있고 막 그런 데 있는 커넥팅 로드 요거요. 커넥팅 로드라고 돼 있죠. 뭐 엔진 연결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커넥팅 로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압축 하중을 받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은 자전거 스포크에 요 바퀴살 있죠? 요 바퀴살들도 마찬가지로 압축 하중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항공기 지주 같은 경우, 항공기 랜딩 기어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기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부재라는 건 그냥 축방향 하중을 받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단 하중은 받지 않고요. 축방향으로만 하중을 받는 그러한 물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주변에 둘러보세요. 한번 지금 수업 들으면서요. 이게 영상만 보고 있지 마시고요. 한번 주변을 한번 삥 둘러보세요. 주변을 삥 둘러보면은 이 주변에 있는 물체들 중에서 전단 하중은 받지 않고요. 축방향 하중, 인장이나 혹은 압축만 받는 물체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전에는 이런 것들 레포트로도 좀 내줬었는데 주변에서 뭐 인장 하중 받는 물체 10개 사진 찍어오고 압축 하중 받는 물체 10개 사진 찍어보고 오고 전단 하중 받는 물체 10개 사진 찍어오고 이런 것도 예전에 레포트로 내줬었거든요. 아, 생각이 난 김에 나중에 한번 레포트로 이런 것도 내줘야 되겠네요.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지는 상황이 생기네. 여튼간에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어떤 물체는 이거는 전단 하중을 받는 물체겠구나, 이건 압축이겠구나, 이거는 인장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써먹으실 수가 있어요. 책은 책일 뿐 책에 있는 거 그냥 책 안에다가 그대로 담아두는 게 아니라요. 실제 여러분들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쓰려고 배우는 건데 쓰지 못할 거 배울 필요가 없죠. 괜히 이 어려운 거 재료역학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배워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수업 시간마다 상당히 머리 써야 된다는, 이렇게 힘들게 배워서 써먹지도 못하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써먹을 만한 쓸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되려면은
주변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이런 곳, 이런 부분들의 재료역학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인장이네, 이게 압축이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억울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딘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튼간 그래서 주변에서 한번 쭉 보시고요. 인장이나 압축만 받는 물체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탑 있잖아요. 그냥 그 절에 있는 탑 같은 거, 예, 그것도 압축만 받고 있는 물체들입니다. 예, 그런 것도 정정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정정보의 반대말이 부정정보인데요. 예, 그런 것들 탑 같은 경우를 정정보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우리 2단원에서도요, 당연히 2단원 정리 문제가 레포트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주변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단원에서의 내용은 단원 전체에서는 이제 길이 변화량, 아까 델타는 2a분의 pl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정 구조물이라는 게 있어요. 정정 구조물은 그냥 딱 운동 방정식으로 해결이 되는 건데, 부정정 구조물은 부정 방정식이라고 아마 고등학교 때 부정 방정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 방정식이 아니라 부정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변형량식하고 그다음에 하중식, 그러니까 평형 방정식하고요. 그다음에 변형량식을 조합을 해서 힘을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구조물을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힘을 찾을 때 평형 방정식, 힘들의 합력 0이다, 토크의 총합 0이다. 요것만 가지고도 됐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변형량 관계식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정정 구조물을 열응력을 사용하는 부분에다가 적용을 할 거고요. 경사면에서의 응력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수업을 그 영상 수업으로만 이제 끝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아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형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제 생각에는 그냥 넘어가도 무방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수업 운영하는 거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change in length죠. 길이 변화량이죠. 액션 로디드 멤버의, 그러니까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의 길이 변화량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스프링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옆에 스프링 그림이 나왔는데, 자,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의 길이가 L이라 했을 때 이 스프링을 여기 스프링이 있는데요. 길이가 L만큼 돼 있어요. 이 스프링을 P라는 하중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랬을 때 변형량이 델타였다라고 해볼게요. 자, 스프링은요, 탄성이죠. 탄성체입니다. 자, 스프링은 탄성체이기 때문에 이 스프링 같은 경우는 후계 법칙을 만족을 해요. 그래서 후계 법칙을 만족을 하니까 비례하죠. 이렇게 비례합니다. 뭐가? 힘이랑 변형량이 이렇게 비례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변형량이 델타다. 그때 힘이 P가 되지. 그리고 그때 기울기를 K, 이것을 용수철 상수라고 하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물리 시간에 배우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이 관계식은 기울기가 K니까 P는 K에다가 델타를 곱한 것 같다. 이게 스프링에서 후계 법칙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후계 법칙, 스프링에서의 후계 법칙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자, 여기서 그래서 P는 K 곱하기 델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K를 강성도, F를 유연도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내용이니까요.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K라는 것을 강성도라고 했는데 용수철 상수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용수철에서는 용수철 상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고등학교 때는 다들 용수철 상수라고 배웠을 겁니다. 혹은 탄성 계수라고도 하고요. 혹은 이것을 강성이라고도 해요.
강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씁니다. 조금 유식해 보이려고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용철상수라고 하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은 좀 더하면 탄성계수 정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재료 쪽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많이 쓰긴 해요. 사실 스티프니스라는 말은. 강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특히나 그 진동 쪽에서는 강성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무방할 것 같아요. 단면의 형상에 대해서 좀 보면요. 균일한 단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이 비어있는 단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I형 빔, H빔이나 I빔처럼 이렇게 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어떤 단면의 형상을 갖는 그러한 단면을 갖는 봉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런 봉들이 있다라는 정도. 우리가 주로 다루는 봉들은 속이 꽉 찬 봉들을 다룰 겁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헐로우라고 해서 중공축이죠. 중공축을 다룰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다뤄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I형 빔이라든가 뭐 디귿자형 빔이라든가 이런 걸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채널들에 대해서 극관성 모멘트 같은 거 구하고 그런 것들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3D 모델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굳이 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루게 될 봉은 대부분 속이 찬 봉을 다루게 될 거예요. 봉을 속이 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단면적 때문에 그렇죠. 얘의 단면적하고 얘의 단면적은 다르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단면적 계산을 할 때, 단면적을 구해야 될 때 속이 차 있느냐 아니면 속이 비어 있느냐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요, 우리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죠. 우리 길이가 L만큼 되는 봉이 있어요. 이 봉을 잡아당겼습니다. 아까 요 전에 스프링하고 동일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스프링은 이렇게 해서 잡아당겼을 때 스프링에 대해서 후계 법칙을 적용하면 P는 K 델타다. 즉 이러한 그래프가 나왔는데 자, 이것을 스프링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봉에 대해서 했어요. 단면적이 A인 봉입니다. 네, 단면적이 A예요. 단면적이 A인 봉을 잡아당긴 거죠. 한쪽으로만 잡아당겼네요. 아니죠. 이거 작용 반작용이니까 양쪽으로 잡아당긴 거랑 동일한 효과입니다. 한쪽 벽을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P라는 하중으로 잡아당기면 왼쪽에서도 P라는 하중으로 잡아당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장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인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거랑 얘 사이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해서 파단된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게 항복응력 그 다음에 이때 항복 변형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뭐 일드 스트레스 뭐 여기는 극한 능력이죠. 얼티메이트 스트레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울기를 E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탄성 구간에서만 따져준다라고 하면 탄성 구간에서는 LST요. 탄성 구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후계 법칙이 시그마는 2에다가 입실런을 곱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단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후계 법칙입니다. 자, 이게 후계 법칙인데요. 자, 이때 변형률은 다시요. 자,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양이죠. 변형률이라는 공식은 원래 기분의 변형된 양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요 각각 집어넣어 볼게요. 입실론 대신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시그마 대신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각각 집어넣으면 시그마 대신에 면적분의 힘이 되죠. 이거는 2에다가 입실론 대신에 L분의 델타예요.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게 되느냐? 델타는 변형된 양은 E 곱하기 A 분의 PL이라는 공식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은요, 사실 변형률 1단원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1단원에서는 변형률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변형률 구해서 후계 법칙에 집어넣어서 변형률 구하고 그것부터 변형량을 구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1단원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 만약에 변형량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1단원에서는요. 먼저 응력을 구해요. 이걸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 대입을 해주냐면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라는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뭘 찾아? 입실론을 찾아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입실론은 L분의 델타니까 이것으로부터 뭘 찾아? find 델타를 찾습니다. 이러한 코스로 문제를 풀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네들을 이러한 코스가 다 해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공식이 빠져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2단원 이후부터는요. 변형량을 계산을 하실 때는 변형률 아닙니다. 변형량하고 변형률 구분하세요. 아직도 구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입실론하고 델타는 달라요. 얘는 변형률이고요. 스트레인이죠. 그 다음에 얘는 변형량입니다. 랭스 체인지 이렇게 했는데 디포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변형량입니다. 그래서 변형량을 계산하시는 식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P는 하중이죠. 힘이죠. 예, 뉴턴 단위로 표현돼야 되는 힘 반드시 뉴턴 단위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죠. 길이는 밀리미터 단위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면적이죠. 밀리미터 제곱 단위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률 알잖아요. 모듈러스 메가파스칼 단위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기가파스칼 단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역률 주로 기가파스칼로 나오지만 집어넣으실 때는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실 때는 메가파스칼 단위로 넣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변형량이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공식에 넣어서 쓰시면 돼요. 케이블에 대해서 바로 나왔네요. 우리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이러한 봉이 있어. 자, 봉의 지름 D가 10mm 인 봉이 있습니다. 봉의 원래 길이가 500mm예요. 자, 얘를 잡아당겨 얼마만큼의 하중을 잡아당기냐면 1000N으로 잡아당긴대요.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델타는 E 곱하기 A분의 PL이다. 얘 이 값 스틸이어서 이 값은 200기가파스칼이야. 자, 그러면요. 여기다 그냥 쭉 집어넣으시는 거죠.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값은 200기가파스칼 기가니까 공 3개 붙이셔야 됩니다.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이 10mm니까 10의 제곱이고요. 분의 하중은 1000N을 가했죠. 곱하기 길이는 500mm예요. 계산기들은 다들 갖고 계시니까요. 요거를 그냥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긴급사태. 여기 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뭐 계산기를 집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1000 곱하기 500이고요. 밑에 있는 4 위로 올라올게요. 나누기 200 200기가파스칼이니까 공 3개 더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3.14 곱하기 100 0.03 정도 나오네요. 계산해 주시면 0.03mm 밀리미터 단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는 밀리미터 단위로 나온다.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이에요. 그냥 케이블에 대한 기본 일반적인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케이블이니까요. 큰 인장력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물체, 사용하는 도구, 부품, 예, 큰 인장력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압축력은 전달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장만. 예, 다른 힘은 전달할 수 없어요. 오직 인장만 전달하고요. 굽힘에 대한 저항이 아주 약합니다. 굽힘도 없어요. 오직 인장. 딱 하나. 압축, 비틀림 없습니다. 굽힘 없어요. 전단 없습니다. 압축도 없어요. 압축, 전단, 비틀림, 그 다음에 굽힘 다 없어. 오직 뭐만? 인장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당연히 특별한 방식으로 꼬아서 만들고요. 케이블은 와이어를 꼬아서 만듭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와이어가 선이죠. 와이어요. 그래서 강선이요. 선재 그냥 선재라고 해야 되겠다. 글쎄 케이블은 주로 강선으로 만드니까 강선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스틸 와이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틸 와이어를 꼬아서 제작을 하고요. 나선형으로 꼬아진 6개의 가닥을 중앙의 가닥 주위에 다시 꼬아서 제작을 합니다. 케이블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요. 각각 와이어들의 전체 단면적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와이어들이 이렇게 꼬여 있으면 와이어들 사이에 틈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의 단면적하고 실제 단면적은 달라요. 실제 단면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유효 면적은 케이블과 같은 지름을 갖는 원의 단면적보다 작아요. 왜냐하면은 와이어하고 와이어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 단면적을 별도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유효 단면적이 별도로 표기가 돼 있어요. 케이블도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규격에 따라서 유효 단면적이 표기가 돼 있다라는 거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인장력 얘기하면서요. 하나 대표적으로 인장력만 받는 물체 받는 부재, 케이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우리 스프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스프링에 관한 그런 문제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함 AB와 수직암 수평함 AB 하고요. 요거네요. 수직암 AC. 요거 하나예요. 한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자 암이 되는 거죠. 기역자 암 ABC가요. 여기 B라는 지점이 피봇되어 있습니다. 피봇이라는 얘기는 일자유도, 회전 자유도만 준다. 회전 B라는 지점을 기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B 지점이 피봇이 되어 있고요. 우리 피봇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피봇이죠. 예, 피봇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한번 얘기는 했었던 것 같네요. 우리 수업 시간에. 예,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피봇은 실험실 벤치에 놓인 외부 프레임 BCD, 요 프레임에 걸려져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C에서 포인터의 위치는 나사 낸 봉에 부착된 스프링. 여기 스프링이 하나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요. 스프링의 강성도는 즉 스프링의 용실 상수는 750 뉴턴미터. 한 가지 우리 뉴턴미터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단위는 밀리미터 써야죠. 그러면 K 값은 750 뉴턴미터야. 즉 1m 늘어나게 하는데 750뉴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식이라는 거 없어요. 공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스프링이 있는데 이 스프링이 1m 늘어나려면 750뉴턴이 필요해. 그러면 1m가 아니라 1mm 늘어나려면 몇 뉴턴이 필요하냐? 힘이 커져야 되겠어요? 작아져야 되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되죠. 1m나 늘어나게 하는데 750뉴턴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1m가 아니라 즉 1m면 1000mm죠. 1000mm 늘어나게 하는데 750뉴턴이 필요해. 그러면 1mm 늘어나게 하는 데는 몇 뉴턴이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정 안 되면 이렇게 자
1000mm, 1000mm 늘어나게 하는데 750N이 필요하면 1mm 늘어나게 하는 데는 몇 뉴턴 필요할까? 뭐 비례식으로 이렇게 푸시든지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힘이 적게 들어도 되는 거죠. 1000mm가 늘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1mm 늘어나게 하려는 거니까. 그래서 힘을 적게 들여도 될 겁니다. 0.75 뉴턴 per 밀리미터. 1mm 늘어나게 하는 데는 0.75 뉴턴이 필요한 거죠. 용처 상수의 단위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야지 여기다가 길이를 곱하면 힘만 나올 테니까요. 자,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가 봐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요. A번 문제에서 보면 한 가지만 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체를 매달아. 물체를 매달면은 힘이 이렇게 가해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늘어나겠죠. 스프링이 늘어나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스프링이 늘어났으니까 탄성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도 아마 평형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평형을 못 맞추게 되면은 여기 너트가 하나 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를 낸 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트를 돌려서 잡아 당기겠다는 거야. 강제로 잡아 당기겠다는 거예요. 평형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위치에서 평형이 돼 있으면은 그때 이 길이를 델타라고 했을 때 그 델타라는 길이만큼을 잡아당기겠다라는 얘기예요. 한 바퀴 회전시키는데 여기 나사가요. 피치가 1.6mm입니다. 피치라는 거는 나사를 1회전 시켰을 때 피치라는 것은 나사가 이런 식으로 나사가 나 있으면은 나사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하죠. 피치가 1.6mm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1회전당, 물론 이거는 2줄 나사, 3줄 나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쓴 건 단열 나사를 사용하니까 단열 나사는 피치가 곧 리드랑 동일해요. 리드라는 것은 이 나사가 1회전을 했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동한 거리를 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돌려서요. 한 바퀴를 돌리면은 1.6mm 오겠다라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델타를 맞춰주려면 델타만큼 변형이 됐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델타만큼 변형이 됐으니까 얼마만큼 돌려야 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A번 문제입니다. B번은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인 거고요. 자, 일단은 1번 문제를 보시면은 9N의 힘을 가했어요. 9N짜리 그런 너트를 여기다가 달았습니다. 자, 달았으면요,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자, 기울어진 것을 좀 강조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기울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겠죠. 자, 기울어졌을 때 기울어진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 요거를 델타라고 할게요. 당연히 뭐 위에서도 델타만큼 내려왔겠죠. 이것도 당연히 델타겠지. 잠깐만, 델타가 아니겠죠? B하고 C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거는 이거 델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B하고 C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거는요. 자, 그랬을 때 받는 힘 부재 A, B, C 받는 힘은 자, 여기서 아래쪽 방향으로 9N 좀 크게 키울게요. 자, 9N만큼의 하중이 아래로 잡아당겨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용철의 탄성력이 가해집니다. 자, 델타만큼 C 지점이 이동을 한 거니까 결국은 용철은 이 여기 있는 스프링은 델타만큼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탄성력은 K 곱하기 델타가 되겠죠. 이러한 힘이 받을 거예요. 델타가 얼마인지는 여러분들 모릅니다. 지금 결국 이 문제에서는 델타를 찾으면 돼요. 델타를 찾아서 find 델타자, 델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 너트를 돌려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델타 값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 B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 평형인 거지. 즉, 다시 말해서 B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9N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 델타, 즉 탄성력에 의해서 반대로 회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합력이 같아야 돼. 토크의 총합은 0이 돼야 되니까 자, B라는 지점에서 토크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죠. 9 곱하기 B. B 주어졌죠? B 값 얼마로 주어졌을까요? 280이네요. 밀리미터. C 값은 250mm입니다. 그러면 9 곱하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곱하기 델타 곱하기 C 이퀄 0 돼야 된다.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9 곱하기 280, B 값이 280, 이퀄,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이퀄, K 값이 0.75였습니다. 75 곱하기 델타 곱하기 C 값은 250이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델타 값이 얼마인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철이 늘어나야지만 평형을 이루게 되는지 그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요. 9 곱하기 280 나누기 0.75 곱하기 250 13.44mm 13.44mm 다시 말해서 용철은 13.44mm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평형을 이룰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13.44mm만큼 당겨져야지 누굴 돌려서 나사를 돌려서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나사를 돌려서 나사는 1회전당 얼마씩 당겨줄 수 있어? 1.6mm씩 당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델타 값이랑 피치에다 곱하기 몇 회전을 해야 되냐? 그게 같은 거지. 다시 말해서 13.44mm를 당기려면 한 회전당 1.6mm로 이동하는 거니까 몇 번 당겨줘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3.44를 1.6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8.4회전 나오네요. 그래서 8. 값은 회전수는 8.4 8.4회전을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자, A번 1번 문제는 그런 얘기고요. 2번 문제는 조금 여기 달라요.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B라는 지점에 B의 회전 강성도 4분의 KB 제곱이 추가되었다라고 한데요. 여기에 뭘 다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스파이럴 스프링을 하나를 달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파이럴 스프링 같은 거 아니면 토션 스프링 같은 거 그런 걸 하나 달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탄성력이 그냥 일반 용수철 같은 경우는 힘을 만들어내는 용수철입니다. 근데 스파이럴 스프링 같은 경우는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용수철이에요. 그래서 회전력 시계에다가 그냥 스파이럴 스프링이 나왔으면 회전 강성도가 나왔으니까 이 K에다가 세타를 곱해요. 토크는 K에다가 세타를 곱해서 계산을 하십니다. 세타는 각도죠. 그러면은 세타라는 건 결국은 여기서 요 각도가 세타인데 그러면은 다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 각도가 세타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사실 호의 길이는 아니지만 이 길이가 델타입니다. 그리고 요게 C죠. 그러면 세타 값은 델타는 C에다가 세타 곱한 거니까 다시 말하면 세타 값은 C분의 델타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크 값은 이 스파이럴 스프링을 회전 스프링을 넣게 됐을 때 회전 스프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토크 값은 이렇게 나오죠. K 값이 4분의 KB 제곱 곱하기 세타 값은 C분의 1 델타다. 다 했으면은 4C분의 KB 제곱의 델타. 이게
회전 강성도 회전이죠. 예. 회전 강성도 K는 KR만큼의 어떤 스파이럴 스프링을 달았을 때 그랬을 때 이 스프링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토크예요. 이것만큼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것만큼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체가 받는 토크 B라는 지점에서의 토크는 똑같습니다. 9 곱하기 B 마이너스 K 곱하기 델타는 똑같은데요. 여기 델타 곱하기 C죠. 자, 웨이트에 의한 토크 맞아요. 그 다음에 스프링에 의한 토크 똑같고요. 여기에 추가로 회전 스프링에 의한 토크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요. 즉 4C 분의 KB 제곱 요거에다가 델타 곱한 거. 그래서 이퀄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델타 값은 이건요. K 곱하기 C 플러스 4C 분의 KB 제곱 분의 9B 예, 이렇게 되네요. 식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요 정도는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계산기를 돌려볼까요? 값은 그냥 쭉 넣으시면 되고요. 9 곱하기 C가 280이고요. 나누기 K가 0.75였죠. 곱하기 C 값이 250 플러스 K 곱하기 0.75 곱하기 B가 280이니까 280의 제곱 됐네요. 고요. 나누기 4 곱하기 C 값이 250 계산해 주면 10.23 나옵니다. 그래서 델타 값은 10.23mm. 예. 회전 스프링 하나 추가됐으니까 덜 늘어나지 스프링이. 이 스프링은 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10.23mm 기존의 13.44mm보다 적게 늘어나게 되네요. 나누기 1.6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10.23을 나누기 1.6으로 나누니까 6.39, 6.4 약. 그래서 6.4 턴. 6.4번 회전을 하면은 나사를 6.4회 회전하면은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스프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꼭 이건 뭐 물리 문제 같기도 한데요. 물리에서 정력학 문제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 우리가 배운 스트레스나 뭐 스트레인이나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단순하게 용sol이 늘어난 길이 가지고 변형량 가지고 탄성력 계산해서 그거 가지고 토크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합력 0이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닥 어려운 예제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이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change in length under non-uniform이죠. non-uniform conditions라고 있습니다. non-uniform이라는 거는 균일하지 않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일정하지 않은 것, 균일하지 않은 것은 하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길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면적일 수도 있고요. 물론 얘네들이 동시에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이나 길이나 면적이 균일하지 않은 일정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의 길이 변화량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건데요. 특히나 바는 이제 뭐 기둥이나 그런 것들 바라고 하죠. Intermediate Axial Load라고 있습니다. 보의 중간에 어떤 봉 같은 거에 중간에 하중이 작용을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봉이 있으면 봉의 하중이 여기만 작용하고 여기만 작용하는 거 그런 것만 달았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중간에 하중이 작용하는 그러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본 단원에서 얘기를 할 거고, 제가 맨 처음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원에서 이번 렉처 6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으로는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식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식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제가 예제를 하나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좀 확대를 하고요. 봉의 중간 부분에서 하중을 받는 그러한 물체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여기 천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간단한 물체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이 하나가 있고요. 이 봉이 아래쪽 방향으로 10kN만큼의 힘을 받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아래쪽 방향으로 10kN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봉의 단면적은 A고요. 단면적은 A고, 그 다음에 요 힘을 받는 지점까지의 거리 높이 요거 L, 그 다음에 그 밑에도 L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제죠. 자, 이렇게 된다라 했을 때 이 봉이 늘어난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봉이 늘어난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를요,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당연히 스텝이 있겠죠. 스텝 1은 뭐냐 하면은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은 0이다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물체, 이 봉이 받는 힘이 아래쪽 방향으로 10kN, 아래쪽 방향으로 10kN 이렇게 두 가지만 있을 리는 없죠. 왜? 이 봉은 어떻게 했으니까? 평형이니까, 정지해 있으니까. 그래서 평형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요 천장에서 받는 힘이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인지 뭐 식을 세워서 나타내셔야 되는 게 정상이겠지만, 지금 이제 와서는 굳이 식을 안 세워도 이제 아실 수 있죠.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얼마만큼 힘을 받겠느냐? 20kN만큼의 힘을 받는다. 이거는 뭐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니까?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은 0이 돼야 되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자, 두 번째 스텝은 스텝 2. 자, 분리를 합니다. 분리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물체를요, 힘을 가한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요. 얘네를 자릅니다. 그래서 얘를 위에 있는 것을 파트 1번 파트, 밑에 있는 것을 2번 파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분리를 해서, 자, 이게 1번 부재, 그 다음에 위게 2번 부재,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부재, 2번 부재. 자, 길이는 L이었어요. 똑같이 얘도 길이는 L입니다. 그리고 단면적도 A로 동일하죠. 자, 분리를 한 다음에 힘을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 여기서 힘을 표시하실 때요, 가운데 힘은 가장 나중에 표시를 하세요. 가운데 힘은 나중에 표시하시고요. 양 끝에 힘부터 먼저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양 끝에, 죄송합니다. 자, 요 힘부터 해서 요 힘 요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 힘도 그대로 요로 갔다가 이것부터 먼저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20kN. 뉴턴은 뭐니? 20kN. 그 다음에 2번 부재는 아래쪽 방향으로 10kN. 예, 요거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부재든 2번 부재든 둘 다 어쨌든 간에 정지해 있죠. 그치? 지금 1번하고 2번 합쳐서 정지해 있는 거니까 1번 부재도 정지해 있고 2번 부재도 정지해 있는 상황이야. 지금 어차피. 그렇다면 1번 부재도 자꾸
흔들리네요. 1번 부재도 힘들의 압력은 0이 돼야 되고 2번 부재도 힘들의 압력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1번 부재는 아래쪽 방향으로도 얼마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야? 20kN의 하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력이 얼마 되니까? 0이 되니까. 2번 부재는 위쪽 방향으로 얼마? 20이 아니지 10이죠. 위쪽 방향으로 10kN의 하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력이 0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만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 만나는 부분이요. 만나는 부분에는 결국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진 거냐면 아래쪽 방향으로 20kN하고 위쪽 방향으로 10kN이 가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맞는데 늘 이거 맞아야 되거든요. 뭘 맞아야 되냐? 자, 아래쪽 방향으로 20N하고 위쪽 방향으로 10N입니다. 10kN이죠. 아래쪽 방향 20kN, 위쪽 방향 10kN 합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얘가 나와야 돼요. 아래쪽 방향으로 10kN. 그쵸? 아래로 20kN과 위로 10kN 합치면 아래로 20kN, 아래로 10kN이잖아요. 다시 아래로 20kN과 위로 10kN을 합치면은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10kN 남죠? 이게 이거랑 같아야 된다고요. 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같으면 잘못 푸신 거예요. 어디선가 잘못 계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나눠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 끝에 거부터 먼저 써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쓰신 다음에 합력이 0이 돼야 되니까 아래쪽 위쪽 방향 20kN이면 아래쪽 방향으로도 20kN이다. 아래로 10kN이면 위로도 10kN이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제대로 쓰셨으면은 당연히 얘와 얘를 더한 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맞아야 됩니다. 틀렸으면은 여러분들 잘못 푸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은 스텝 2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3입니다. 뭐야? 델타는 2a분의 pl이죠. 그것으로부터 1번 부재의 변형량은 2a분의 P 20kN 곱하기 L. 값은 힘만 줬네요. 힘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부재의 델타 값은 이거는 마찬가지로 2a분의 10kN이네요. 곱하기 L.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변형량을 더하신 거예요. 자, 이때 1번 부재는 그림을 보니까 무슨 모양이야? 이거 잡아 당겨지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잡아 당겨지는 거죠. 인장. 2번 부재는 마찬가지로 인장이네요. 둘 다 인장이니까 마지막으로 스텝 4 토탈. 토탈은 어떻게 하시면 돼? 그냥 더하시면 되는 거죠. 델타 토탈 변형량은 이거는 시그마 델타. 다 더하시면 돼요. 다만 인장이냐 압축이냐는 고민을 해주셔야죠. 인장이면은 그냥 더하시면 되겠지만 압축이면 빼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닥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시는 게 이거 이해만 좀 하시면은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분리해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길이가 달라 1, 2였어. 면적도 얘 A1, A2야. 그러면 길이 1, 2, 면적도 A1, A2야. 그러면 식이 1, 1, 얘 2, 2. 이렇게 바뀌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얘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물체를 한번 3개짜리를 물체를 한번 매달아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3개짜리 물체가 매달려져 있습니다. 자, 3개짜리 물체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단면적을 다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3개짜리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져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얘는 길이가 A1이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A1이 100mm, 300mm 제곱.
그 다음에 길이는 L1은 100mm. 그 다음에 얘는 A2죠. A2는 200mm의 제곱이고 단면적이 길이는 150mm. 그 다음에 A3라고 했을 때 얘는 100mm. 단면적은 100mm의 제곱이고요. 100이요. 그 다음에 길이는 L3다 200mm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잡아당기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10kN으로 잡아당겼고요. 여기서도 아래쪽 방향으로 10kN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위쪽 방향으로 얼마로 잡아당길까요? 위로 다 똑같이 했으니까 10kN으로 잡아당기죠. 뭐. 예, 위로 10kN를 잡아당겼고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부재를 얘를 가장 위에 있는 걸 1번 부재, 중간을 2번 부재, 밑에 있는 걸 3번 부재라고 했을 때 각각 얼마나 늘어날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그리고 토탈 늘어난 양이 얼마일까? 이 한번 찾아보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제가요. 머리 좀 잠깐 쓰고요. 이렇게 하면은 위로니까 위로하고 하면은 될 것 같네요.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닌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1은 합력 0이죠. 스텝 1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 0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힘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받는 힘 얼마 나와야 돼? 10 위로 10 아래로 10 아래로 10이니까 위로 10kN. 자, 이것부터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텝 2 분리해야 된다 그랬죠? 자, 1번 부재 여기로 갈게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모양은 다르지만 3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여기로 끌어오세요. 얘부터 먼저 여기로 끌어오시고 양 끝부터 먼저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얘 위쪽 방향으로 10kN. 그 다음에 3번 부재도 아래쪽 방향으로 10kN. 자,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받는 힘들의 압력 0 돼야지. 힘들의 압력 0 돼야 되니까 1번 부재에 대해서 위로 10이면 아래쪽 방향도 10kN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랑 자, 얘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을 무언가랑 합쳐서 얘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밑에 있어 2번 부재에서 작용하는 힘은 위로 얼마? 20kN이 돼야죠. 그래야지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되니까 위로 20kN이 나올 테니까요. 자, 2번 부재도 힘들의 압력 0 돼야 됩니다. 그럼 위로 20이면은 아래로 20kN 돼야지 합력 0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20kN이랑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아래로 10kN이 나오려면 여기는 위로 10kN 돼야 되죠. 자, 이 그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3번 부재도 힘들의 압력 0이다 나오네. 이렇게 다 아다리가 맞으셔야 돼요. 자, 이게 다 됐으면은 이제 스텝 3 그러면 1번 부재 변압량 델타1은 2A1 분의 PL1. 이 값 0률 200기가파스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하중 1번 부재가 받는 하중 10kN, 10 아니죠. 공 3개 붙이셔야죠. kN이니까 1번 부재의 길이 100mm라고 했습니다. 여기 100mm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분해 0률 200기가파스칼 공 3개 더 붙이셔야죠. 그 다음에 단면적은 100mm의 제곱 300이구나. 단면적 죄송합니다. 300의 제곱이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공 2개
치고 공 4개 지워주고 예,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은 최종 결과값은 2, 3은 6, 60분의 1이네. 1 나누기 60이네. 간단하네요. 0.016, 0.017 그냥 나와서 017mm 되죠. 자, 인장인가요? 압축인가요? 지금 1번 부재 인장이지. 인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델타 2의 2번 부재가 늘어난 양 EA2분의 PL2 1 그러면 2번 부재 하중은 20kN 공 3개 더 붙이시고 2번 부재 길이 150mm 2번 부재 역률은 200GPa 공 3개 더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부재 단면적은 200mm였습니다. 공이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러면 요거 5개니까 지워지죠. 그러면 2 곱하기 15니까 30이네요. 나누기 2는 400 30 나누기 400이네요. 0.075 0.075mm 마찬가지로 인장이죠. 자, 같은 방식으로 델타 3입니다. EA3분의 P3L3 그러면 하중은 10kN 공 3개 더 붙이시고요. 길이가 200mm였습니다. 그리고 역률 200GPa 공 3개 더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100mm 제곱이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워지고 공 4개, 공 4개 지워지고 2도 지워지네. 10분의 1이네. 10분의 1이면 0.1mm. 얘도 마찬가지로 인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스텝 3까지 됐으면은 마지막으로 스텝 4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토탈. 이거는 델타 1, 델타 2, 델타 3 3개가 다 인장이니까 그냥 3개가 다 더하시면은 나오겠죠. 네,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 그러니까 이 스텝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거는 마음대로 만드시고 힘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예, 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정했거든요.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대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정해보세요. 정해서 하는데 3개 있으면 예, 그 중에 하나 뺀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여기서 당겼어. 이렇게. 그럼 위로도 피겠지. 피지.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요거 다르잖아요. 단면적이 다르잖아요. 길이가 똑같다라고 해볼게요. 얘 길이 L입니다. 얘도 길이 L이에요. 근데 단면적이 얘는 A1이고 얘는 A2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까라고 질문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1번 부재, 2번 부재입니다. 나누세요. 1번, 2번. 1번 부재, 2번 부재. 자, 하중이 1번 부재 위로 P죠. 2번 부재 아래로 P죠. 힘들의 압력 0돼야 되니까 아래로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부재는 위로 P가 돼야지. 그래야지 힘들의 압력 0돼야죠. 그랬더니만 요거 2개 더하면은 뭐 돼? 0 되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쵸? 아무것도 없고 단면적만 변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단면적이 변하는 부분에 별도로 힘이 가해지지 않았으니까 합력은 0이 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델타 1은 1번 부재는 EA1 분의 PL, 델타 2는 EA2 분의 PL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부품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 힘을 받았으면 그 힘을 받은 기준, 지점에 대해서 부품을 나눠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사실 이거 공식 넣어서 계산하는 거 이제 다 하실 거예요. 좀만 해보면은. 근데 결국은 가해진 힘들을 이거 찾아내는 거 스텝 1도 문제는 안 됩니다. 결국 이거죠. 스텝 2 그리시는 게 힘들죠. 지금 압축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스텝 2 그리시는 게 힘든 걸 겁니다. 그래서 스텝 2 그리는 거 어떻게 요 부분 나오는 거
잘 좀 이해를 해보세요. 연습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형태의 수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델타 1, 델타 2, 델타 3를 다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을 하시면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얘네들은 중간중간 잘랐는데 중간중간 자르지 말고 그냥 세 개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힘이 나왔다라면 요거 별도, 요거 별도. 사실 여기서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서 PA 플러스 PB가 되겠죠. 아마 압축이 둘 다 압축되는 부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1, 델타 2가 각각 얼마인지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겁니다.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다 잘라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냥 다 잘라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컨티뉴어슬리니까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적분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요 내용 특히나 아까 예제로 풀어드렸던 제가 여기서 풀어드렸던 이러한 예제 한번 여러분들 따라가시면서요 꼭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거는 뭐 10단짜리 문제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3단짜리인데요 10단짜리 문제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한 3단 4단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 힘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일 테니까요. 예, 뭐 지금 렉처 6에서 가장 키가 되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우리 렉처 6에 대한 얘기가 되실 거고요. 우리 요 예제는 수업 시간에 예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연습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다음에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렉처 6예요. 꼭이에요. 꼭 연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꼭 아까 이거 연습 반드시 하시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고생하셨습니다.